네, 자세한 정가 소식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kun기 홍익대 초빙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상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드디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장 중대한 혐의 뇌물수수 액수로만 368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영장심사 때 자신이 직접 읽었다는 것. 아버지가 지켜줬던 나라. 이 나라에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겠냐라고 진심 어린 호소라고 했다는데 네. 반응은 재판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일단 검찰 그 뇌물 액수가요. 592억으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뇌물 총액이 18개 총 혐의로 해서 지금 오늘 기소한 것은 592억. 대단히 큰 규모로 기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도가 계속됐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신은 아버지가 만든 나라에서 자신은 정말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 전 대통령 회고록 등에서 보면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게 결국 이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걸 많이 비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두환 정권 이렇게 오면서 많이 폄훼가 됐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본인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런 시각 자체는 보면 결국 옛날에 뭐 짐은 국가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군주적인 그런 좀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나라 자체를 아버지의 나라고 그걸 이어받은 자기가 나라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선의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장 실질하는 재판부 같은 판사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어려서 사실 박정희 정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모양인데 일단 뭐 이런 자체는 전혀 재판부에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만 이제 끝을 맺은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는요. 절대적인 자신의 신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실까요? 2009년에 숙모제 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차례를 지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흙벽에 조그마한 초가집에 서려 있는 아버지의 채취를 느끼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92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대도약에 꿈이 싹 텄던 이곳 생가에 올 때마다 저는 지도자와 국민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바뀔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추도식, 지금 50 시절에는 공개적으로 치를 수 없었다고 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4월 17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이자 또 기소가 된 날이기도 하네요. 네, 1997년이죠. 네. 4월 17일 날 당시에 오늘인데 그 국가내란죄라든가 또 그 여러 뇌물 받은 걸로 판결이 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500억대의 또 뇌물죄를 다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기소가 되는 이런 그 정말 역사의 그 아이러니, 악연이 등장한 걸 보이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삼공과는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정권이었습니다.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삼공은 이제 지나간 과거고 아무리 삼공에서 총망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위 때도 청와대 근무를 했고 중령, 뭐 30 경비단장 할 때 그래서 뭐 가족하고 비슷합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하고 비슷한 관계였지만 502 쿠데타로 들은 이유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취도식조차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취도식조차 못하게 한 것은 섭섭하지만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니었다. 또 9억 5천만 원이라는 그 전 대통령의 그 사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챙기지 않고 또 준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챙겨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데 어쨌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가 됐는데 아버지 얘기를 네.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공과 과가 있지만 공중에서의 위대한 업적 있지 않습니까? 조국 근대화라든가 민족 중흥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턱없이 못 미치는 아버지의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그런 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회고록에서 박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생각, 오만했던 눈빛, 이런 자세한 구절들이 이제 다시 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예.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를테면 11.6 이후에 18년 동안 은거 생활을 했던 것이 어찌됐든 처음에 50, 60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런 군사정권의 후예들에게 계속 탄압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 가는 그 시점에 뭐 눈빛을 보면서 표현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앙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걸 네. 역력히 읽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순실 씨가 오늘 드디어 피고인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동복이 너무 더워서 입고 왔다. 수의가 아닌 검은 외투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사복을 계속 입던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복을 입었을 때 네. 나는 뭐 당당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동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의를 너무 더워서 사복을 입고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순실 씨가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출석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워서 뭐 사복을 입고 왔다는 등, 뭐 변호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재판을 받는데 매일매일 출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온갖 투정 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들어보면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나름대로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재판을 이렇게 빨리 진행할 경우에 자신이 뭔가 이렇게 버티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질 것이다. 네. 1심 선고가 빨리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임할 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얘기들도 하고 네. 또 뭐 이것저것 막 핑계 대는 것처럼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 오늘 이례적으로 목청을 높였던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월 특검에 강제 구인 됐을 때 당시에도 최순실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공판에서는 워낙 큰 소리를 질러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요. 일단 그 당시부터 먼저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받고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강압 수사를 주장하면서요. 검사의 실명까지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나쁜 엄마라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국정농단에서 당신이 모든 걸 안고 가라 얘기했다고 오히려 변호인처럼 압박을 하던데. 네. 지금 이제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순실 씨가 상당히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본인이 어떤 당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얼뜻결에 모르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계속 재판도 하고 또 검찰 수사도 보니까 상당히 법률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많은 지식들을 늘어서 네. 실제 어떤 재판 과정에서 무슨 변호사가 누락을 하니까 그거는 왜 이야기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를 보고 원래 이게 구초 생활하고 교도 생활 오래 하면 나중에는 보면 거의 변호사급 수준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 또 법전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상태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자체를 보면 거의 본인이 주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검찰 단계에서 무슨 뭐 유도 신문을 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재판장한테
이거 쉬고 합시다. 나 지금 약 먹어야 돼요. 뭐 화장실 가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피의자들은 저렇게 말을 못 합니다. 네. 그 어떤 재판정의 분위기나 압도하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본인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최순실 씨의 원래의 모습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지는 게 예전에도 보면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보면 모든 것들을 최순실 씨가 다 쥐락펴락하고 대통령한테도 큰 소리치고 말도 끊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법정에서도 사실상 최순실 씨가 어떤 본연의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나 있고 아마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법률적 공방을 벌이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률 공방도 이제 변호사를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8분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4시 때에도 화장실 갈 시간을 달라 오늘 벌써 2번씩 요구를 하면서요. 똑같은 질문 계속하지 말라 이러면 정신병에 걸리지 않겠냐 너무 힘들다라는 말로 지금 재판의 흐름을 계속 끊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순실 씨가 말이죠. 뭐 오죽하면 재판부가 묻는 취지에 잘 듣고 대답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좀 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검찰의 어떤 그동안에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박하다가 좀 약간 좀 논리가 궁색해지면 화장실 가고 싶다, 뭐 약 먹었다, 뭐 이런 약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좀 중간중간 끊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좀 찾아내고 네. 자기가 새로운 논리를 생각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자신의 한때 공범으로 일했던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 차은태, 고영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싸잡아서 본인이 오늘 공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조를 해도 너무한 것이다. 일단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예, 최순실이든 하여튼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저는 이 중간 과정에서 보도됐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참 많다. 그러나 지금 다른 뉴스에 묻히거나 아니면 사실 언론에서 그쪽에 제대로 관심을 못 가져서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이 덜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최순실이 장시호, 김종, 심지어 차은택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거의 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본인에게 지금 불리한 진술이 많이 그쪽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에 대한 네. 섭섭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순실이 재판을 받는 태도, 신변 잡기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놀라기도 하는데요. 이미 사실 지나갔습니다만 오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날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기소가 됐는데 이 기소 항목이 검찰이 건 항목이 어떤 건지를 사실 주시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고 헌재로부터 탄핵 결정 받고 또 청와대에서 퇴거를 하고 이미 사죄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이 모든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실 네. 오늘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기소까지 되는 이 과정에 기소가 왜 됐는지를 조목조목 좀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네. 이런 얘기들이 묻힌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민들의 예의주시할 겁니다. 네. 최순실 씨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가장 두터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기소까지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는 최순실 씨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에 임할 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절박감 같은 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 조사 받을 때 자신의 진술도 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그 증인들의 얘기조차도 자기는 다 이제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다시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 처음부터 쌓아나가겠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대로 재판을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지금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을 엮지 마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한 부분이냐라고 되묻더라고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참 독특합니다. 네. 그 고영태에 관한 진술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에 뭘 물어보면 그 A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A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B나 C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 연극에서 부조리 그 연극에서의 화법인데 네. 오늘도 그 뭐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눈 적 있냐 그랬더니 이 얘기는 하질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 일을 내가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이런 그 아주 그 화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또 고영태에 대해서도 뭐 어떤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친구 말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뭐 나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정말 그 모르쇠 또는 얼버무리기 또는 때로는 그 적반하장식의 이런 스타일로서 정말 그 이분이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화법도 많이 넘겨받은 일종의 그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은 매우 잘못된 그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영태의 측근들이 실세였다. 나는 허세였다라는 말에서는 국민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영태가 이제 구속되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네. 어떤 고영태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텐데 최순실의 최근에 저런 어떤 진술 태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들을 거의 다 해임을 하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2명만 지금 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18개 혐의입니다. 이 수사 자료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럼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보면 뭐 변호사가 한 10명 정도가 달라붙어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하는데 문제는 2명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의미는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거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적 대응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공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뭔가 좀 막아주고 법률적 공방을 막아줘야지만이 본인도 사실은 혐의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혐의를 많이 받아도 어떤 형을 많이 받아도 결국 정치로 사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는 사면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문제를 보면 최순실 본인들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결국 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법률적 공방하지 않고 정치적 공방을 끝내고 거기는 어느 형이 떨어지든 간에 그냥 사면 될 텐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재판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고 딴 쪽으로 몰아가고 하면서 본인 자체의 어떤 결백 이런 것들을 재판 투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게 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최순실 씨의 얘기를 믿을 만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측근이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고영태 씨의 측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세고 나는 허세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장관 보좌관이 최순실 씨가 그 장관하고 얘기를 서로 간에 하면서 김종전 차관하고 하고 청와대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다 증거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장관 보좌관이 실세다, 고영태가 실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그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고영태 씨하고 자신이 불륜관계로 엮여가지고 고영태가 그걸 이용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었던 거다,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 불륜관계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것도 언제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판부 자체는 뭐 이런 최순실 씨의 얘기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최순실 씨는 뭐 방금 전에 박 전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최순실 씨조차 이 재판에서 이 재판의 어떤 증거를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나는 그냥 모른다 이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판에 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걸 보면은요. 결국 자신이 국정농단에서 뒤에서 지휘했던 것처럼 녹취록에 나왔던 사실도 부인을 하면서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고 전화한 것도 기억이 없다. 과거에 마치 외유 나가는 것처럼 나가 비춰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수석회의든 국무회의든 만들라고 했던 그 최순실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들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선택적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 증언도 보면 결국 이 3인방을 직접적으로 지휘도 돈도 주고 한 1년에 뭐 수천만 원씩 줬다는 기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보면 1998년도 이미 달성 선거구부터 이미 이 3인방은 최순실과 함께 또 정윤회와 함께 같이 일을 했었고 실제로 매주 일요일마다 청와대 관저에서 이 3명을 불러놓고 최순실이 직접 회의를 했다는 것이 그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요리사들의 다 증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지시를 수행을 하고 정호성도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핸드폰 기록 이런 것들이 보면 수시로 밤낮 없이 최순실한테 보고를 하고 서류를 네. 갖다 주고 이번에도 보면 그 서류 어떤 혐의 자체도 보면 54건에 되는 서류 자체를 줬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적 사실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 하대했다는 것도 이미 이 녹취록으로 다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재판 그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최순실 씨의 주장 자체가 얼마나 좀 터무니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이 최순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증거로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최순실 씨에게 영치품으로 신약 정서 그리고 목마르거든 성경이나 아니면은 종교 서적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읽을까요? 남부구치소에서 근데 재소자들이 상당히 편지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잘 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온 국민의 그 공적으로 돼 있지만 읽겠죠. 저는 읽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본인이 그 한때 교회를 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보도에 나와 있듯이 딸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보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이렇게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재밌는 것은 지금 전국의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로부터 그 손편지가 온다고 하는데 네. 전 참 이게 재밌게 특이하게 봤습니다. 네. 그 교도소 간의 어떤 그 수감자들끼리도 이게 서신왕래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특이하게 봤고 그 서신왕래하고 그 면회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전국의 교도소의 수감자들로부터 뭐 일종의 팬레터입니까? 그 고영태 씨하고는 어떤 관계냐라는 약간의 네. 그 흥미로운 걸 물어보는 여러 가지 그 편지가 또 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내용이 너무 그 별게 없으니까 최근에는 안 읽는다는 그런 얘기도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감 생활에서 여러 가지 흥미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또 분이네요. 네. 국정농단에 자신의 실력자라는 걸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수용 생활도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해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구치소를 누비고 다니는 말이 적합할 정도라고 하면서 상당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언을 보내더라고요. 일찍부터 사실은 뭐 구치소 들어가자마자 얘기 나왔던 건데요. 이재용 네. 그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500ml 페트병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근육을 운동을 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까지 조언을 할 정도로 구치소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제 구치소 생활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상반된 것 같아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서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걸 또 갖고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서적인 발레 뷰티풀이라고 하는 책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원했다기보다는 좀 그 구치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뭔가 운동이라도 좀 하면서 체력을 좀 길러라 이렇게 아마 남편이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구치소 필독서가 무슨 신약 성서나 성서가 필독서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성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서적 선택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과 관계없이 오늘 22일간의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에선 처음이라고 하죠. 대구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으로 서울에 이어서 달려갔는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시장을 갔습니다. 과거 보수 후보들이 일단 첫 순서가 시장이었는데요.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거기. 오늘 새벽에 이 가락시장에 들른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과 예환이 이 새벽시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하게 되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음식도 먹어보고 생선도 들어보면서 나는 서민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홍준표 후보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예, 홍 후보가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먼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선거운동이 가락시장.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나는 서민 대통령이다. 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겠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가서 지금 나옵니다만 저렇게 먹는 장면 보여주는 거. 네. 저런 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은 오늘 0시부터 사실 선거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한 분은 뭐 대구 쪽에 공을 들였고, 한 분은 뭐 호남으로 결국 했지만 첫 출발은 뭐 인천, 그러니까 세월호와 연결 지어가지고 국민의 안전 뭐 이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홍 후보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서민을 강조하면서 서민은 막말을 하는 게 서민의 모습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 서민의 주체가 없으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 사실 그거 굉장히 어찌 보면 문제가 다분한 표현이에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나 홍 후보는 나는 욕먹어가면서 그냥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도 말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런 그 서민 행보라는 게 일관성 있게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연결시킬지 앞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취지로 전통시장을 가는 것 같긴 한데, 이 먹방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제 보수 후보들에게서 참 많이 봤던 모습들이긴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다 아마 보수 후보뿐만 아니고 네. 이 시장 가가지고 이른바 이 복스럽게 먹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소탈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뭐 국밥을 먹는다거나 오뎅을 막 굉장히 복스럽게 먹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비호감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들을 많이 보였고, 또 막말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수, 안보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다른 한 축으로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는 좀 소탈한 면모들을 강조하면서 비호감도를 좀 줄여나가겠다. 네. 이런 전략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서민의 막말, 나는 계속 가겠다라는 입장이던데요. 오늘 현충원, 아산 현충사를 찾아서는 사생결단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구도에서 보수 우파들이 못 이기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어떤 결단력 뭐 이런 걸 네.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죽겠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네. 뭐 대법원에서 만약에 뭐 유죄가 될 경우에는 나는 자살하겠다는 뭐 이야기도 하시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오늘 또 보면 뭐 안 되면 우리가 죽자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는데, 근데 사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해창 그 전 총재가 이 홍준표 후보 내방을 받았을 때 어떤 조언을 했냐면 조금 품위를 지켜라는 이야기를 네. 좀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 품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 보수 지지층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품위와 막말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서로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기 있게 하자 이런 네. 것은 좋지만, 계속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자꾸 저렇게 정치적 리더가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땐 국민들 앞에 그렇게 좋게 다가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요. 만약에 야당 후보가 지금 저런 말 했으면은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런 얘기하니까 별로 난리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보다 더 강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크게 이게 큰 잘못된 발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생겨나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문재인 후보가 약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한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직설화법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아무리 보수의 후보고 스트롱맨을 자처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말 큰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대선 후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발언에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새 후보의 동선을 한번 보면은요,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보면 각각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오늘 일제히 많은 유세 끝에 이제 TK로 향하게 되는데요. 오늘 새 후보의 유세를 보시면서 어떤 전략이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뭐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적진에 들어갔죠. 대구를 네. 갔고,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아산 현충사까지 가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홍 후보에 대해서 지금 뭐 막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막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워낙 소탈하고 직설적인 어법이고 약간은 그 비어가 섞인 그런 말이 있긴 있지만 최근에 막말한 적이 없는데 계속 이런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본인의 저는 화술 어법의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인 스타일이 굉장히 그 소탈한 걸 좋아합니다. 저도 네. 옛날에 취재를 많이 해보면 항상 넥타이가 조금씩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홍준표 그 대표는 왜 넥타이를 항상 그렇게 메고 다닐까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바로 맸거든요. 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고치지는 않는데 본인이 오늘 어느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내가 말이 하루아침 고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 하는 얘기는 네. 절박감의 편입니다. 우리 안 되면은 지금 10%도 돌파 못하는 이런 보수의 현실에서 보면은 이거 정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감의 현실로 봐야 되고요. 홍준표 후보가 내걸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은 정말 보수의 그 어떤 확실한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 친화적이라든가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규제를 푼다든가 전교조라든가 민노총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등등을 보면은 저는 콘텐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후보인데 다만 이 메시지가 좀 세게 나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게 나오는 것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본인이 말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한 그 정치 전략을 보면은 트럼프도 끝까지 쉽게 직설적인 확보를 갔거든요. 네.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정 유세 혹은 우산도 한번 벗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유세가 쇼냐라고 하면서 했다는데 그 말도 진심일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본인의 이제 비 맞는 장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 이제 뭘 죽는 신임이라도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대선 후보로서의 절박감이잖아요. 네.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우산 좀 벗고 비 좀 이렇게 맞는 모습 보여줬으면은 조금만 더 결기가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들기도 하고요. 네. 이 방금 전에 이제 동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선이 재밌습니다. 후보들이. 네. 뭐냐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데 있다가 그다음에 대구로 바로 내려갔잖아요. TK로 갔죠. 예. 네. 그러니까 TK 민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도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시작을 해서 호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역으로 이제 대구에서 충청으로 갔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다 동선이 겹치는 게 수도권 서울이에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수도권하고 서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후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역구도가 거의 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깨지는 그런 선거가 첫 선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다 이제 지역 내에서는 서로 후보들이 이제 일정하게 지분들을 나눠갔듯이 지지율을 이제 나눠가는 형국인데 수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서울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번에 대선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약세인 대구에서 판을 흔들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 워낙 전국적으로는 600만에 달하니까 이 판을 뒤집어야 된다는 절박감. 그런데 이 후보는 복면으로 자신의 결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알만한 분들입니다. 저는 복면 토론을 제안합니다. 제가 복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면만 보고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제 소리는 들리죠. 저는 국민들 앞에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구 보기 싫어서 누구 찍겠다. 누구 찍으면 누가 되니까 누구 찍겠다.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한번 화끈하게 하라 해서 나오신 분이었는데요. 이재호 후보, 저 복면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짠하고 좀 절절한 마음이 좀 먼저 듭니다. 네. 사실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MB 시절에 어떤 면에서 보면 MB의 최측근의 실세라고 했었는데 네. 아마 본인이 이제 늘푸른 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나오시는데 워낙 언론의 조명을 못 받다 보니까 네. 이제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마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사실을 좀 알리기 위한 좀 네. 그런 것들은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런 네. 취지에서 이제 복면을 쓰시고 하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보 유권자들이 뽑을 때는 저는 정책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얼굴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자질도 보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뽑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이재호 의원의 저런 퍼포먼스는 일단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씁쓸하시다는 거죠. 네. 그 조금 그 씁쓸한 면이 더 강한데요. 네. 참모들이 제안을 했으면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뭐 복면가왕 무슨 뭐 어떤 지상파 TV에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지 모르지만 목소리 같은 걸 보면 우리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복면을 써서라도 어필하고 싶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재호 그 후보의 그 네.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하겠다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 개헌론자시죠. 예. 근데 네. 그 시청자들, 우리 MBN을 볼 시청자들 그 눈에는 복면밖에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글쎄 관절하는 게 너무 뭐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후보의 품격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사실 그 기탁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지난 18대까지는 아마 5억 원이었을 텐데 이번부터 3억 원으로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15명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종교적인 이유 또는 나 개인을 알리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우리 이재호 후보는 MB 시절에 2인자로 불리기도 했었고 장관도 했었고 5선 의원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은 대선 후보의 품격이 어떤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마 분명히 알 겁니다. 제가 우리 정 교수님 말씀에 딱 한마디만 드리자면 네.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 시절 또는 뭐 경남도지사 뭐 그럴 때야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이제 대선 후보로 공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상은 죽자 죽겠다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막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자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그게 바로 보수의 자세고 보수의 품격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강 후보에만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요.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절박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원진 후보는 난데없이 곰돌이가 등장을 했는데 저게 새누리당의 새로운 캐릭터가 된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네. 조원진 의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곰돌이 캐릭터 그 모양이. 네. 아마 조원진 의원을 좀 더 잘 알리기 위한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로 좀 궁리를 했던 것 같고요. 가슴에 또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태극기 집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하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소수 정당의 후보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튀어야 산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재호 후보의 경우에도 사실은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렇게 복면을 쓰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워낙 소수 정당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하면 튀어서 잠깐이라도 홍보를 좀 해볼까 하는 절박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는 지면도 제한돼 있고 방송 시간도 제한돼 있으니까 좀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좀 더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좀 소수 정당 후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됩니다.